넘어가서 부동산권법의 기초이론 이번 시간은 이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 그랬으니까 그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고.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162페이지. 거기 보면 부동산권법의 제일 먼저 기초이론으로서 뭐가 나온다? 요거 부동산권법의 개념하고 납니다. 간단히 정리할게요. 부동산권법의 개념, 즉 부동산권법이 뭐죠? 부동산권법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키워볼까? 여기까지 키워서. 자, 한마디로 보면 부동산권법에서 먼저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 어디에 나오죠? 법률의 개념이 있는데 법률에 무슨 법? 무슨 법? 부동산이란 뭘 말한다 라고 개념적인 법이 있어. 무슨 법? 우리 원장님 무슨 법? 민법 제99조. 거기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하고 그 위에는 정착물. 이걸 뭐래? 그걸 부동산이 한다. 민법에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와 그 위에는 정착물이 뭐죠?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이게 정착물이잖아.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건축물. 자, 여기서 또 건축물하고 건물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건축물과 건물의 차이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법에서 어떻게 쓰느냐. 민법하고 학개론에서는 주로 건물이라고 말해. 민법하고 학개론, 공법은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건물 이렇게 법은 쓰는데 어떤 때는 공법에서는 특히 건축법에 나오죠. 건축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쓴 게 건물, 건축물 같은 말이고 어쨌든 토지나 그 위에 고정되어 부착된 물건 중에서 건축물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에 하자. 그럼 부동산에 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누가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 니들 맘대로 하지 마라고 뭐 한다? 규제하는 법, 규제법. 그러니까 부동산공법 한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는 법. 이걸 무슨 법이라 한다? 공법을 하자. 그래서 부동산공법 한마디로 말하시오.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 네 토지, 네 건축물, 네 멋대로 여기다 함부로 이용하고 함부로 건축하지 마. 이런 규제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하고 공법의 가장 큰 차이 뭘까? 민법은 사적 활동에 관한 거죠. 개인들의 활동이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합의하거나 뭐 지들끼리 계약을 체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공법은 그런 개인 간의 활동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하는 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뭐 하는 거다? 규제하는 게 공법이에요. 규제법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니들 멋대로 하지 말라. 규제법이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같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 민법의 경우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 공법은 그 소유한 토지나 또는 건축물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땅에다 무슨 건축물을 지을 것이냐. 여기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무슨 법이다? 공법의 규제경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건 민법에서 사야 되고 그걸 활용하는 건 공법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법이니까 내 토지라 하더라도 내 멋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럼 규제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 법에 뭘 줘서는 안 되는지 어떤 건 가능한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다 그게 무슨 영역? 공법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법이 기본적으로 탄탄한 바탕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공법적 지식을 갖춰야 부동산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공법이 몇 개나 있을까? 우리나라 공법에 가보면 무려 몇 개나 있다? 150개나 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엄청납니다. 법률이 총 1,500개가 약 넘어요. 1,500개 넘는 것 중에 약 150개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리우죠. 그럼 150개를 다 시험 본다고 생각해봐. 가능할까? 어린 택도 없지. 어떻게 150개를 다 공부해. 다 보따리 싸고 집에 갈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몇 개만 만들어놨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중에 몇 개만 시험 보자? 6개만 시험 보자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놨어? 6개만 현재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있죠. 그중에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몇 개? 6개 법률만 우리 시험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0개 되는 것 중에서 6개만 보자야. 다시 말하면 6개밖에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그러죠? 6개씩이나 본대. 아니라니까 6개밖에 안 본다니까. 150개 중에 6개면 많은 게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분량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실무하려면 이것만 알면 될까? 아니야. 더 배워야 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남양주시군. 이쪽은 뭐가 많아? 산이 많죠?
그럼 임야죠. 산이 많잖아. 그럼 저런 산에 관련된 법이 있거든. 산지관리법. 그것도 공부를 해야 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업할 수 있어. 산지관리법 모르면 산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농지와 관련돼서는 농지법이 배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산에 관해서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옛날에 시험범위에 들어있다가 그거 빼버렸어요. 왜? 공인중개사가 산을 갖다가 중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야. 농지까지는 중개해도. 그래서 산은 별로 안 하니까 빼버렸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임야 같은 것도 알아야 되니까 산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로 공부한다. 또 나중에 어떤 보상비 같은 거 준단다. 그런 보상과 관련된 법률이 있거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중에 어떤 보상을 준대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보상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보상 받으셔야 됩니다. 도와줘야 그 사람이 보상받은 돈 갖고 뭐 한다? 내가 저 살아는 땅 가서 살 거 아니야. 그 사람 보상비 받는 걸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맡겨서 야 좀 어떤 땅 좋은 거 살 만한 거 없을까? 나한테 의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것도 내가 도와주려면 그런 법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이 이거 말고도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가지를 또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합격하고 나서 공부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은 6개 법률만 우리 시험범위 이것만 정리하자. 자, 시험 문제는 총 몇 문제 나죠? 40문제 나는데 그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몇 문제 나고? 12문제.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럼 보통 12문제 중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몇 문제 되냐? 9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아주 문제가 어려웠다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분들 9문제 맞는데 크게 지장 없었습니다. 9개를 맞춰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몇 문제 나죠? 6문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올해도 아마 가장 효자 법률이 이번엔 도시개발법입니다. 6문제 중에 5개 정도는 맞췄어야 됩니다. 이번엔 그래도 시험 문제가 쉽게 났어요. 자,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나는데 몇 개 맞춰야 될까? 2개 내지 3개 정도만 맞추면 만족합니다. 반타작 가까이 하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왜? 너무 내용이 많아. 또 올해 같은 시험 문제도 아주 지랄같이 시험 문제 냈어. 네, 한마디로 그냥 지랄 같았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가지고 6문제 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건 2문제 정도. 나머지 4문제는 손 못 대는 것들.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많았었으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원래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죠? 거기 가려면 다시 공부해야 돼. 그건 붙어놓고 나서 다시 공부는 안 있더라도 지금은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추려서 공부하고 너무 많은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자, 그 다음 무슨 법? 주택법. 시험 문제가 쉽게 낼 때는 되게 쉽게 내고 어렵게 낼 때는 또 되게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주택법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아래에서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해야 됩니다. 7문제 중에 적어도 3문제 갖고는 좀 벗게 4문제 정도는 최소한 맞아야 될 게 이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이게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되게 쉽고 어려운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는 뭐 건축법이 분야가. 그래서 이 건축법도 7문제 중에 최소한 4개 정도 가까이는 맞추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쉬울 때는 되게 쉬운 문제가 많아. 근데 어려운 건 또 되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 건축법은 응용 문제가 많아. 그대로 나지 않고 법조문을 응용한 그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 법조문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응용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공부하는 거는 정확하게 숙지하자.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농지법 2문제인데 여러분들이 2문제밖에 안 되니까 농지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몇 문제를 맞춘다? 한 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 있어.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것도 33에서도 농지법 뭐가 시험 문제 난다고 했느냐? 개정된 파트 반드시 날 거라 그랬어. 근데 실제로 개정된 데서 2개가 났잖아. 하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 그건 농업진 인조 외의 농지에서만 이제 취득하도록 이렇게 바뀌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게 정답으로 톡 하나 튀어나왔고 하나는 예측하지 못했어. 농지대장. 농지원부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거든. 그 농지대장 바뀐 내용을 그거를 요 작년에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어쨌든 2문제다. 무슨 문제다? 개정된 내용. 그럼 이번 34에도 어떻게 된다? 100%야. 2문제 중에 아무리 못 내도 한 문제는 역시 개정된 내용이 정답일 겁니다. 그럼 개정된 거 공부하는데 몇 시간이면 될까? 1시간만 공부하면 뒤집어씁니다. 그래서 1시간만 공부해도 개정된 내용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근데 그것만 지금은 공부하지는 않아. 그럼 막판에 가서는 개정된 내용만 그냥 공부하자고 더 이상 보지 말고. 그러나 지금은 농지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실무하다 보면 저런 주택이나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거 빼놓고 내면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뭐다? 농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봐요. 산지는 하나 나올 때 농지는 한 20개 나옵니다.
거래 내역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농지는 많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도 농지가 수두룩하거든. 그럼 이 농지 같은 걸 거래하려면 뭘 알아야 돼? 농지법을 알아야 거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농지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서는 나중에 줄여가지고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개정돼서 시행되는 내용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최소한 2문제 중에 1문제는 맞출 것이다. 아셨죠? 그런 자세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성비가 높은 거야. 문제는 2개밖에 안 되지만 1문제는 맞춰야 되잖아. 그 1문제 맞추는데 시간이 조금만 투자해도 되니까 그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아셨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될 거다라는 거지 말씀드리죠.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여기 나와야 될 거 핵심정의에서 법의 체계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법의 체계라는 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6개 과목 중에서 원래는 5개지만 6개죠? 뭐랑 합쳤어? 공시하고 세법을 합쳐서 한 과목으로 보지만 사실은 공부는 전혀 별개죠. 그래서 현재 6개로 다 나눠서 공부합니다. 그 6개 중에 뭐만 빼놓고 부동산 학계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법 과목입니다. 그죠? 민법도 법, 중개사법도 법, 공법도 법, 세법도 법. 그죠? 이런 식으로 다 5개는 다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졌냐? 법의 체계. 여기서 숙제가 하나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한 7개 정도? 한 그 정도 숫자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숫자가 여기서 나가죠. 자, 먼저 법 해놓고 법은 크게 뭐로 나눠진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162페이지에 나오죠?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 자, 그래 놓고 이때 불문법은 우리 공부 안 해요. 의미 없어. 성문법만 공부하는데 이 성문법이라는 게 뭐죠? 성문법 뜻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번역하면 성문법. 이 성자가 뭐야? 이룰성자입니다. 이룰성자. 문자가 뭐죠? 그럴 문자입니다. 법법자.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이다. 이게 성문법이죠. 그럼 활자화되어 있는 거,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 이게 성문법이에요. 그럼 그 중에 뭐 있다? 대표적인 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4가지가 있죠. 맨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 명령 밑에 조례.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울 숙제, 요거 법률, 명령, 조례. 요것이 숙제 1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숙제 1번. 꼭 공부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법률이 뭐고, 명령이 뭐고, 조례가 뭐냐? 요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법률이라는 건 목적이 뭐죠? 요거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법. 이게 법률이에요. 뭘 거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했다. 그러면 결국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야? 저 여의도에 있는 쌈박질 잘하는 사람들 계시죠? 예, 그 쌈박질 잘하는 그분들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 뭐 달고 다니는 사람들, 금배지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원래는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누구한테 넘겼다? 대통령한테 넘깁니다. 대통령이 그걸 공포해야 그때부터 법률이라는 게 되더라. 근데 이 법률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우리 그중에 첫 번째 법률이 뭐죠? 국토의 계획 융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거기 가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1조, 2조, 3조, 4조라는 게 그건 뭐냐? 내용을 그렇게 순서를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는데 법조문은 그렇게 안 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쓰고 내용들이 거기 쭉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1조, 2조, 3조, 4조 나가는 그 내용에 쭉 들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들이 한두 군데 들어있는 게 아니야. 여러 군데 들어있어요. 즉 그 뜻은 뭘까? 법률을 만드는데 이 법률에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총 몇 가지냐? 국토의 계획 의원원 법률은 제144조까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1조부터 144조까지 쭉 있는 내용 속에 중간중간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중간중간에 이러이러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란 말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법률을 만드는데 그 내용을 집어넣을 때, 내용을 만들 때 자주 개정될 내용들, 자주 개정되는 것들 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것까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법률에다 다 그 내용을 국회에서 만들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국회라는 데는 뭐죠? 입법부, 법을 만드는 데죠. 그럼 법을 자기들이 만드는데 그중에 일부 자세하거나 자주 개정될 것들, 세부적인 것들 이것까지는 국회에서 안 만들고 누구한테 넘긴다?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죠? 법을 집행하는 데가 행정부. 그죠? 법을 만드는 데는 입법부. 그걸 집행하는 데는 행정부. 그걸 감시감독하는 건 사법부. 이렇게 돼 있잖아. 삼권 분립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모두 시시콜콜한까지 다 만들지 않고 일부는 행정부에다 위임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딸내미한테 용돈을 줄 때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야, 네가 써 라고 하면서 그때 뭐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거 네가 써 라고 하잖아. 근데 그때 이거 너한테 내가 줄게 위임해 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너한테 넘겨줄게. 네가 써. 그럼 자기가 지가 알아서 그걸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똑같이 국회에서 모든 법을 만들지 않고 일부는 위임해 줍니다. 누구한테? 행정부에. 그럼 행정부 수반이 누구죠? 대통령. 일부는 대통령한테 위임하라는 거죠. 야, 대통령, 네가 요 세부적인 거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 우리 국회에서 이 세부적인까지는 안 만들 테니까 너한테 위임해 줄 테니까 대통령 네가 만들어.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이게 시험 문제야. 법률의 위임을 받아 누가 만들었다? 대통령이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란다. 예, 법률에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만든 법, 이게 바로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더 세부적이고 더 구체적인 거, 그거는 굳이 대통령 네가 만들 필요도 없대. 그보다도 그 담당 부처 장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에 관한 장관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한 담당 책임부서 장관이니까 요 세부적인 건 대통령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 야, 장관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도 돼 라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아니요, 법률에서 누구한테? 장관한테 위임해서 장관이 만드는 법, 그걸 뭐라 부른다? 부령.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걸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이란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면 행정안전부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들면 산업통상자원부령,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들면 기획재정부령. 그래서 장관들이 만드는 걸 한마디로 뭐라 본다? 부령. 부령 중에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돼 있으니까 무슨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래서 법률에다가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다 집어넣지 않고 일부는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 일부는 장관한테 위임해서 장관 네가 만들어 라는 이 대통령령, 부령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령이란 법률에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말한다. 다시 한번, 명령이란 누구의 위임을 받아?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하고, 명령에는 몇 가지가 있다? 원래 3가지가 있거든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인데 그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원래 총리령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법률에서만 나오지 우리 부동산에서는 총리가 만든 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된다. 그래서 명령이란 법률에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대통령령, 장관이 만드는 건 부령이라고 한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조례라는 게 밑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아니, 하나 더 있고, 그럼 법률과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이제 결국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 요건 손이 잘못 갔다. 지우자. 지우고 봐봐. 이때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누가 만들어야 돼?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죠. 그 대통령이 만든 내용이 어디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들어있을까? 해당하는 법률. 좀 전에 본 거 이게 무슨 법이죠? 국토의 개미 유연한 법률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랬죠. 대통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이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으로 정한 거, 그 정한 게 어딘가가 대통령이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렇게 대통령이 만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뭐라 부른다?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시행령이란 누가 만든 거죠?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시행령은.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어디 있는지 찾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국토의 개미 유행하는 법률 뭘 찾아봐라? 시행령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그 시행령에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그것도 그렇게 쭉 만들어 놓고 그 내용에 여기 법률에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다음 같다. 그 시행령에서 다음 같다. 그 내용을 대통령이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법이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있는지 찾고 싶으면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속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다 거기 들어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또 장관이 만든 걸 찾아봐야 되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 어디에 들어있을까? 해당하는 그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면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어디 들어있다? 시행규칙에 장관이 그 시행규칙 속에다가 그 내용을 다 지가 만들어서 거기다 들어있더라. 여기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 시험 범위일까? 요 법률 144개 주문 이것만 시험 볼까? 아닙니다.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들 있죠? 그것도 시험 범위고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이것도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야?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명령, 요 대통령 불령, 요 명령 요거까지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144개 주문만 공부하면 안 돼. 시행령 속에 들어있는 거,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거 여기까지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해당 법률만 시험 보지 않고 그 명령에 있는 내용들도 시험 보기 때문에 이때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수재 들어있어. 뭐하고 뭐를 합쳤다? 법률하고 지우고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다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우리 뭐라 본다? 법령이라고 한다. 여기셔야 돼요. 법률과 명령을 합하면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한다. 법령 괄호 쳐놨어. 법령 괄호 쳐놨어. 뭐라 써야 돼? 법령하고 쓰셔야 됩니다. 괄호 속에. 다음 주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낸다니까.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고 한다. 왜 법령이죠? 이거 합친 거야. 법자라는 글씨하고 령자고 앞에 법률의 법자고 뒤에 명령의 령자 합친 거야. 법령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법령을 시험 본다.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법의 체계에서 이제 법률과 명령이고 마지막 하나 더 뭐겠죠? 조례. 여기 조례라는 걸 봅니다. 자, 그럼 조례라는 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 한다. 이렇게 써놨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들어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그럼 왜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만들까? 원래 위에는 법률이나 또는 명령은요. 원칙적으로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과 명령은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돼. 서울도 똑같고 부산도 되고 광주도 되고 전국을 다 동일해. 다만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어.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럼 수도권 정비법은 어디만 적용될까? 수도권에만 적용되겠지. 그렇게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과 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면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죠? 자, 어디는 서울 같은 데는 완전히 거의 다 개발된 지역이죠. 반면에 저 강원도 같은 데는 개발 안 된 땅이 훨씬 더 많아. 그죠? 그런 또 어디는 산악지대고 어디는 평야지대고 그죠? 어디는 농사 짓는 거 위주고 어디는 업 위주로 이루어진 지역이고 이런 것들이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국을 동일하게 다 적용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뭔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니들이 따로 법을 만들으래. 그래서 요럴 때는 니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여기는 니들끼리 만들어. 자기 지역에선 지가 적용하라고 자기 지역에만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조례라고 한다. 이때 시도지사가 만드는 조례는 시도조례라고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드는 건 시군구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만드는 조례가 있고 시군구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자들이 만드는 걸 각각 시도조례, 시군구 조례라고 한단다. 근데 이 조례 들어가 보면 명칭들이 있어요. 어떤 명칭? 도시군 계획조례, 건축조례, 환경조례, 무슨 조례, 무슨 조례, 무슨 조례, 무슨 조례 엄청나게 많죠. 뭐가 똑같아? 아까 법률이 몇 개라 그랬죠? 1500개 정도 있다 그랬죠. 그 식으로 명칭들이 법률도 제목이 있잖아. 똑같이 조례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조례 제목이 뭐다? 바로 도시군 계획조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제일 많아. 압도적인 건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게 제일 많고 가끔 건축법에 보면 이러한 건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건 그 세부적인 건 우리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만들지 않고 세부적인 건 조례로 만들어야 했을까. 서울은 서울특별시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고 우리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조례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는 어디만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만 적용돼.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울에서 조례 만든 거하고 남양주시 만든 건 같을 수도 있어. 그러나 반드시 같다고 장담할 수 없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실무할 때 우리 남양주시 조례했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어디 가면 안 돼. 양평군 가가지고 적용하면 안 돼요. 저기 강 건너편이라고 뭐 이 지역이랑 그 지역이랑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해서 옆에 가서 적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양평군 가면 뭐 해야 된다? 양평군 조례를 따로 봐야 됩니다. 거기 조례 봐서 거기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양평군은 어떻게 적용하지? 거기 조례 따로 찾아서 그걸 비교해 봐야 되지. 여기 있는 걸 적용한다고 옆에 갔다. 조례에 있는 걸 옆에 지역에 적용하는 것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법에서는 조례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 내죠. 왜요? 조례는 각 지방자마다 정되는 법이잖아. 그럼 시험 문제에다 어떻게 냈어?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 의하면 그때 용적률은 무슨 지역의 용적률은 몇 % 이하로지느냐? 그거 물어버리면 아니 남양주시 조례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저 부산 사람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전국이 동일하죠? 각 지방자치에서 따로따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시험 문제는 전국이 똑같은 시험 문제야. 근데 특정 지역에 있는 조례를 물어버리면 그걸 누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고. 남양주시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거 모르고 있는데 그죠? 부산 사람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걸. 그래서 조례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 조례 내용은 시험에서 낼 수가 없다. 아셨죠? 그래서 법률과 명령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또 뭐도 나오죠?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찡 하고 넘어가자. 자, 뭐가 나오죠?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 163페이지에 그래 그용법에는 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보면 돼요. 자,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 이걸 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것과 동일해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거 나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다음 시간 진도 나갈 때 이해를 못하니까 숙제 요거 몇 번? 이게 숙제 몇 번이죠? 숙제 2번. 숙제 2번이 행정조직 장 체계도를 암기하시오. 그럼 행정조직은 어떤 식으로 돼 있다? 자, 제일 위에 누가 있죠?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요거부터 시작이야. 사실은 행정기관의 장, 요거부터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조금 더 올릴게요. 몇 가지 올려놓고. 자,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부터 보자. 그럼 여기 행정기관의 장들이 있고 행정기관의 장을 둘로 쪼개자.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구분하자. 시험 문제 우리 법조문에 읽다 보면 뭐가 나오죠? 관계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중간에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행정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지 말고 협의하래요. 근데 누구랑 협의한다? 행정위원회 장들과 협의하라. 어떤 때는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라면 누구야? 이게 다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이자들하고 다 협의하라 이 소리고 관련된 이 사람은 다 협의하라. 그럼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라면 누구만 하라는 얘기야? 장관들하고만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얘들하고는 협의할 대상이 아니래. 그래서 어떤 때는 관계행정위원회 장하고 협의할 것, 어떤 때는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할 것 하면은 아 그냥 관계행정위원회 장 하면 아 이걸 다 말하는구나. 그냥 중앙행정위원회 장 말하면 아 장관들만 말하는구나. 그 자들은 협의하는 뜻이거나 이렇게 축소해서 이게 되는 거 차이를 기억해야 되고 그중에 중앙행정위원회 장을 한마디로 누굴 말한다? 장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우리나라 한 18명 있어요. 18명 장관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란다.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 장 하면 누가 떠오른다? 장관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그중에 특히 중앙행정기관만 별도로 뭐라 부른다? 그걸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100% 동일한 건 아니야. 국가하고 중앙행정기관하고 거의 100%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 하면 뭐가 떠오른다? 중앙행정기관. 이게 떠올라야 돼요. 반면에 지방행정기관 하면 뭐가 떠오른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지방행정기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때 자치단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자치단체.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자치라는 건 스스로 자자 다스릴 치자입니다.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자치단체죠? 스스로 다스린다는 게 여러분들을 다스릴 자를 여러분들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 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걸 뭐란다? 그게 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시는 자치단체야? 아니야? 남양주시는 자치단체 맞죠? 맞죠? 우리 남양주시 시장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야? 시장이잖아.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최고 대빵은 대통령이야? 아니죠. 남양주시 시장이잖아. 그럼 남양주시 시장 누가 뽑았어? 여러분들이 선거 안 했어요? 뽑았죠? 그 사람이 누굴 다스려? 여러분을 다스리죠? 그게 자치단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자가 여러분들 생각을 뭐라 한다? 그게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도의사는 누가 뽑았어? 경기도 도민들이 뽑았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뭐야? 그것도 자치단체라니죠. 그래서 자치단체란 자기들이 선거로 뽑아가지고 뽑은 자가 여러분 다스리는 거. 그럼 누구도 마찬가지야. 대통령도 자치단체네. 그죠?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자가 안 들어가? 지방자를 넣으면 안 되잖아. 대통령이 무슨 지방장관 대통령이야? 아니잖아. 우리나라 전체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들 바로 예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치단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치단체가 뭐로 나눠진다? 둘로 나눠져. 광역자치단체장과 뭐로 나눠진다? 기초자치단체장.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용어입니다. 다음 주 시험 문제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누구가 있다. 이거 쓰라고 그거 괄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광역자치단체장은 몇 명 있을까요? 5명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몇 명 있다? 5명. 누구 있죠? 이거 잘 봐요. 광역자치장 누구? 첫째 특별시장, 두 번째 광역시장, 세 번째 특별자치시장, 네 번째 도지사, 마지막 특별자치도사. 5명을 뭐라 부른다?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이 5명을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 한다. 다음 주 시험 문제 어떻게 냈을까? 광역자치단체는 누구가 있고 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지사 괄호 쳐놨어. 이걸 줄여서 5명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한마디로 시도지사라 부른다. 여기까지. 그래서 시도사는 몇 명 있다고? 5명 있다. 누구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5명 있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시도사 할 때 시에는 그럼 몇 명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해봐. 시도사 시에는 몇 명 있어요? 시장. 시도사 할 때 시는 시장이잖아. 몇 명 있어요? 몇 명? 3명 있어요. 시도사 할 때 시장에는 몇 명 있다? 3명.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3명이고 그럼 도지사는 몇 명 있어? 2명 있어요. 누구? 도지사하고 특별자치도사하고 이 두 사람 합쳐서 도지사라고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도지사하면 3명의 시장과 2명의 도지사를 합쳐서 시도지사라고 하고 정확하게는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5명 있다. 자, 이 중에 특별시장은 우리나라 몇 명? 1명밖에 없어. 서울특별시장밖에 없어. 그죠? 자, 광역시장은 몇 명? 6명.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상식이야. 상식을 모르는 걸 뭐라 부르죠? 뭘 상식하다고 그래? 예, 이런 건 그냥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지장 없었어. 근데 공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누구 있다?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다 알고 있는 건데 다만 6개를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적은 없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자. 자, 세 번째 누구다? 특별자치시장. 하나밖에 없죠? 누구? 세종시장. 우리가 흔히 세종시장을 모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요. 한 명밖에 없죠. 자, 도의사는 몇 명 있어요? 현재 도의사 7명 있습니다. 누구? 여기 경기도 도의사 있죠? 경기도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밑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옆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도지사. 그래서 도의사는 7명 있어. 그래서 어디부터?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7명.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특별자치도사 몇 명 있을까? 2명입니다. 이제 2명. 누가 있죠? 지금까지 있었던 건 1명밖에 없어서 누구 있었죠? 제주 특별자치도사, 제주도사. 1명 더 새로 생겼잖아. 누구? 강원도가 이제는 이 도에 있던 도가 강원도가 이리 옮겨왔어 이쪽으로. 그래서 강원 특별자치 도의사 이렇게 옮겨갑니다. 근데 강원도 도의사는 언제부터 특별자치도냐? 내년 6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아니 내년이죠. 올해죠. 작년에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아직도 내년인지 올해인지 나도 헷갈려. 예, 신년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년이나 올해죠.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2023년 6월 달부터 강원도는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됐다. 근데 강원 특별자치도사의 권한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 6월 달에 시행한다 해놓고 권한 분배에 대해서는 권한 부여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어. 그래서 현재로서는 누구만 본다? 우리 현재 법에 있는 건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도지사만 지금은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강원도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고 일단은 제주도 도지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하고 이 5명을 합쳐서 만다 시도지사. 자, 그 밑에 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밑에 기초자치단체장 누구 있죠? 첫째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과 군수가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들어서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이 있고 그다음 뭐랬어?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과 과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과로는 뭐 써야 돼? 군수가 있고 그러니까 광역시장 밑에는 누구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구청장하고 군수라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시험 문제니까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문제는 특별자치시장 밑에는 구청장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왜 못 떴죠? 원래 구청장을 두려면 그 해당 시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돼야 되는데 세종시는 아직 32만 밖에 안 돼. 그래서 아직은 구청장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종시의 특성은 구청장이 현재 없다라는 거. 두에 되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못 두겠다는 거.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셨죠? 뭐 기억해야 되고. 자, 도의사 밑에는 누가 있죠? 당연히 시장군수.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장, 경기도 연천군수, 여기 가평군수, 군수들 있죠? 그래서 도의사 밑에는 시장, 군수 두 사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특별자치소 밑에는 원래 누가 있죠? 시장이 있긴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있어요. 그죠? 제주도 가봐. 제주시장 있잖아. 서귀포시장 있잖아. 문제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여기 있는 시장하고 같은 시장일까? 여기 시장하고 요 시장이잖아. 우리 남양주시장하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장하고 둘이 같이 만나잖아? 그러면 남양주시장이 제주시장 보기를 뭐로 본다? 남양주시장이 제주시장 보기를 뭐로 본지 알아? 흑사리 껍데기로 봅니다. 뭐로 본다? 흑사리 껍데기. 흑사리 껍데기 어디에 나오는 거야? 하트 있어? 그죠? 고수도 칠 때 거기 나오는 그 흑살이 껍데기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봅니다. 물론 피가 10점 넘어가면 점수 1점 나오지만 어쨌든 흑살이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로 봅니다. 왜 그러죠? 제주시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고유 권한이라는 게 없어요. 고유 권한이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자기의 고유 권한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자기의 고유 권한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라 해서 함부로 구청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은 자기의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서울특별시장에 터치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유 권한을 침범하면 안 돼요. 각각의 권한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는 제주도 도지사는 어떻게 됐더냐? 시장의 권한을 지가 뺏어가 버렸어. 옛날에 그냥 제주도가 그냥 도지사일 때는 시장의 고유 권한 따로 있고 도지사 고유 권한 따로따로 있었는데 특별자치도라는 걸 만들면서 누가 갖고 있던 권한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누가 뺏어갔다? 도지사가 지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장은 아무런 자기 고유 권한은 없기 때문에 흑살의 껍데기 취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시장이라고 지금 존재하잖아. 그럼 그 시장으로서 하는 역할은 뭘까? 위임 사무만 지가 수행합니다. 자기 고유 권한은 없고 누구가 가져가서 도의사가 가져가고 나서 그 시장한테 권한을 던져주는 거죠. 야, 이건 원래 이제 내 권한인데 야, 이건 내가 하기가 좀 벅차고 힘이 드니까 네가 좀 해. 네가 해. 넘겨주는 거야. 위임을 받아서 그것만 하지 자기의 고유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못 들어가? 요 배열에 못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이 제주시장은 포함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있긴 있어도 여기 들어가지 못해.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홍길동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는 여기 존재해도 여기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시장이라는 권한이 없어. 왜? 고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기초단체장 권한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주도는 결국 시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는 시장이 존재하지만 고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건 흑살의 껍데기 존재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잘 봐봐.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현재로서는 5명이야. 누구누구?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군수, 도의사 밑에는 시장수. 이렇게 해서 5명.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여기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이 시장은 흑살이 껍데기니까 빼고 나면 5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여기다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사람들을 이건 왜 여기는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라 할까? 자, 여기 자치구청장이라는 건 누구 있어요? 특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만 뭐라고 한다? 자치구청장. 왜 자치구라고 하죠? 서울특별시에는 강남구청장 누가 뽑았을까? 강남구 구민들이 선거로 뽑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그 지역 구에 있는 구민들이 선거로 뽑은 구청장이라서 역시 자치구라고 한단다. 근데 문제는 시장을 둘로 쪼개버렸어. 이때 시장은 누구 밑에 있는 시장이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야. 이때 시장은 요 시장은 도지사 밑에 있는 이 시장은 뭘 한단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눠놓고 이때 대도시장이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 50만 명 안 되는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그리고 우리 여기 남양주시는 대도시다 아니다? 대도시죠. 80만 명 되니까 여기는 대도시장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구리시는 구리시 50만 명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나도 숫자 안 쉬어봤어야지. 예, 거기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거기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 안 되는 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나눠놓고 대도시장에는 뭘 둘 수 있다? 구청장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구청장 있어 없어? 없어. 남양주시에는 구청장 없어 지금. 그죠? 바로 동으로 내려가. 구청장 없죠? 그래서 대도시시장이라고 반드시 구청장을 두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점으로 다 이렇게 찍은 건 두는 지역도 있고 안 두는 지역도 있어요. 여기. 근데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뽑을까? 어디 가면 됐어? 우리 저기 수원시 가보세요. 수원시 가면 팔달구, 영통구 그런 구청장들 4명 있거든. 그 구청장들 주민들이 뽑았을까? 아니요. 수원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이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 거지 선거로 뽑은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런 구청장을 행정구 구청장이라 하지 이건 자치구청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이 구청장은 누구만 말한다? 자치구청장만 말하는 거지 대도시장 밑에는 행정구청장도 포함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는 기억합니다. 근데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도 있다 그랬죠. 요거 하나는 외우자. 인천광역시 가보면 구청장들이 쭈루룩 있고 그 다음에 군수가 2명 있어요. 그 군수 이름도 기억하도록 하죠. 자, 누구 있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여기 강화군수라고 있어. 강화군수가 있고 또 한 명 있죠? 누구 있어? 옹진군수가 있다. 그래서 강화군수와 옹진군수 두 분이 있다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십시오. 진도 나가면서 계속 발음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광역시장 밑에 군수가 있는데 인천광역시장 가면 군수가 2명 있다. 누구? 강화군수, 옹진군수가 있단다.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때 관할구역의 장이 뭘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6명을 뭐라고 한다? 관할구역의 장. 자, 여기서 잘 봐요.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의 뜻을 정리합니다. 관할구역이 뭐죠? 관할. 관할이 뭐야? 내 관할이다. 내가 내 힘이 미치는 범위라는 얘기죠. 내가 건드리는 지역. 이게 관할이잖아. 그럼 이 관할구역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질까?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돼. 건드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 이게 관할구역의 개념이야. 오셔야 돼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건드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 뭐라고 한다? 관할구역. 그럼 어떤 게 관할구역일까? 원래는 광역자치단체가 원래는 관할구역이에요. 그럼 서울특별시는 넓다 좁다?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전체를 뭐해? 하나의 관역으로 보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닌 거로 봐. 그게.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관할구역. 어디도 마찬가지야. 인천광역시 역시 하나의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 그것도 하나의 관할구역. 문제는 경기도 관할구역 아니라는 거. 이거. 물론 도 관할구역이라는 말도 법조문에 쓰긴 써. 근데 법률용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관역의 개념은 안 들어가. 관역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건 법률용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관할구역은 아니야. 물론 자기 영역에 있으면 다 관할구역이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할구역에는 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왜? 너무 넓어. 경기도는 어디부터야? 저 연천구부터 저 밑에 저 어디까지?
평택시, 그 다음에 안성시, 여기까지가 경기도거든. 그 밑에가 천안시가 내려가니까. 그럼 천안시 위쪽이 다 경기도잖아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걸 관악구역에는 거느리기에는 너무 넓어서 관악구역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럼 그걸 쪼개버리면, 도를 쪼개버리면 뭐가 나오죠? 시군. 요 시군이 뭐다? 이게 관악구역입니다. 그래서 도는 관악구역으로 보지 않고 시군을 관악구역으로 본다.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 놓고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뭐죠? 하나의 관악구역으로 봅니다. 이것도. 그래서 결국 도만 뺀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이게 관악구역이고, 도만 쪼개서 시군, 요걸 관악구역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관악구역은 몇 개가 있다? 6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6개를 관할구역이라고 하고, 그 대빵들을 뭐라 본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란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란다. 자, 숙제 어떻게 됐을까? 관악구의 장에는 요거 쓰라고 했어요. 이걸. 이 6명을 다 쓰라고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줄여서 쓴다. 어떻게 쓰라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특자 하나 써놓고 광자, 괄호, 특시, 괄호, 특도, 괄호 뭐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외우는 방법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뭐라 본다? 관악구의 장이라고 한단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앞으로 국토의 개미 유행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누구다? 관악구의 장이 국토의 개미 유행하면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누구나 관악구의 장 이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것들 비교 정리를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비교 정리였을까? 잘 봐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여기 군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에 장할 때 또 누구 있어? 군수 있죠. 여기. 그럼 군수할 때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란 여기서의 군수하고 관악의 장에서 이 군수가 같은 군수일까? 다른 군수일까? 잘 생각해야 돼. 지금 공부한 걸 이거 보면서 어디 있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 때 군수하고 관할구역에 장할 때 군수하고 같은 군수, 다른 군수? 같은 군수 같죠? 군수잖아. 같을까? 달라. 어떻게 다르죠? 잘 봐봐. 시장, 군수, 구청장에는 아까 몇 명 있었죠? 5명. 구청장,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했었죠. 군수 2명 있죠? 둘 다 시장, 군수 할 때 군수에 들어가.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 모여 그러면 누구도 와? 여기 강화군수, 옹지군수도 여기 참석해야 돼. 여기 옆에 있는 저기 가평군수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쟤들도 같이 와야 돼. 시장군수, 구청장은 군수 거기 들어가니까. 그런데 누구 오라면 관악의 장들 모여 그러면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오잖아. 그러면 이때 강화군수가 쫄랑쫄랑 여기 오면 될까 안 될까? 오면 누가 발로 걷어차는지 아십니까? 누가 오면 발로 칵 걷어차? 이 새끼야 왜 왔어 이 새끼야 내려가 이 새끼야 가.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 예, 인천광역시장이 발로 걷어찹니다. 왜? 인천광역시장이 아까 누구를 했어? 관악의 이 사람이 관악의 장이잖아. 근데 그 밑에 있는 누가? 강화군수, 옹지군수가 쫄랑쫄랑 쫓아오면다. 야, 내가 인천광역시가 하나의 관할구역이라서 내가 관할의 장인데 그 밑에 있는 너는 관악의 장이 아니야. 너는 그죠? 관할구역의 일부에 지나지 않나? 그죠? 인천광역시의 일부가 강화군, 옹지군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관악의 장이 아니란 얘기야. 웬만 내가 오는데 쫓아오냐면 발로 걷어찹니다. 내려가라고. 그래서 얘는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에는 이 강화군수와 여기 있는 가평군수가 같이 참석이 되지만 같은 날이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했을 때 모여라면 이때는 군수에는 참석하는 건 얘들 강화군수, 옹지군수는 여기 참석하지 못한다. 누구는 가도 여기 도의사 밑에 있는 군수는 뭐니까 관악의 장이라 그랬잖아. 도의사가 아니고 군수가 관악의 장이니까 참석하지만 얘는 참석하지 못하고 누가 참석한다? 광역시장이 관악의 장이니까 광역시장이 참석한다. 이해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걸 여러분들이 놓쳐. 정확히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읽다 보면 도대체 얘가 여기 있는지 저기에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가는지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 조직을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게 하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계질서를 보자. 원래는 시장군수청장, 시도사, 장관 이 세 사람 있잖아. 그래서 행정조직은 일단 우리 법에서는 3명의 조직이 중요해. 국장, 그 다음에 시도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청장. 그래 놓고 얘들을 뭐라 본다? 앞으로 강의할 때 쫄따구 대빵이라고 할 거야. 장이니까 대빵은 대빵이야. 근데 뭐다? 제일 낮아. 이걸 쫄따구 대빵.
그 위에 누가 있다? 중간 대빵, 시도사. 최고 대빵 누가 있다? 장관. 그래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제일 높은 장관이야. 그래서 우리 전 국토교통부장이 제일 높아. 그래서 뭐다? 최고 대빵, 국토교통부 장관. 중간 대빵, 시도사. 그 밑에 쫄따구 대빵, 시장수차장. 그러니까 시도사하고 장관하고 비교하면 누가 높은 거야? 장관이 높은 거야. 자, 서울특별시장하고 원효룡이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 원효룡이가 더 높다는 얘기야. 원효룡이가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 오세훈보다 높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은 원효룡이를 보고는 글쎄 요새는 대권 후보로 좀 뜨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관을 보고 대권 후보를 안 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도지사 되면 1000만 명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권 후보라고 불러.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위계질서로 본다면 장관이 위고 시도사가 밑에 있는 거다. 이 체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쫄따구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 이걸 기억해야 나중에 그 순서가 왜 중요한지도 나중에 법을 읽다 보면 거기서 설명할 테니까 이 체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걸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행정청이란다. 그래서 행정청에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이론 여러분들이 배경을 깔고 들어가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국토의 개미 의원의 법률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갑니다. 쉬었다 가시죠.